습실도 있대 보니까. 자, 여과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우리 정수기에 이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 이걸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운 거죠. 여과 과정인데 필터링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택의 순환 형상을 말해요. 주택이 순환한다. 자, 여러분이 주택은 토지 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도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순환한다는 의미죠. 이 순환한다는 것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빈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가. 빈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우리는 여가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빈집이 있어야 주택이 순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택의 여가 과정을 구성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가죠. 공가. 자, 그래서 주택은 여러분 새 주택 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노화되죠. 이 질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소득계층은 크게 둘로 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주택을 소비하는 고소득층, 이렇게 둘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론을 전개시키게 됩니다. 자, 여가 과정은 우리가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향. 자, 하향 여가라는 것은 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고가 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노화가 돼요. 그럼 점점 누구에게로? 저소득층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고소득층이 살다가 새 주택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버려. 그러면 이 주택은 누구에게? 그 고소득층보다 낮은 소득계층이 요 밑에서 살다가 요거 들어와서 살아. 그럼 요건 또 밑에 낮은 계층이 또 여기 들어와서 살아.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개선이 돼요.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 계층은 위에, 밑에 계층은 또 위로. 또 고소득층은 신규 주택도 또 가버리니까. 자, 그래서 주택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요, 주거의 질이 개선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고급 주택이 누구에게로? 저소득층 사용으로 넘어오는 형상을 뭐라고 하죠? 하향 여가인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면은 하향 여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상향 여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상향 여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 이 저가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이 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하죠? 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통해서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가라고 해요. 그래서 상향여가에서 시험에 3번 출제된 지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자,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감소가 포인트죠. 이걸 증가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감소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가 과정은 요 두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시고, 거기 보면은 주거 분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주거 분리. 자,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된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걸 주거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근린 지역에서도
우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쉽게 주거분리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외부 효과 배웠는데 이 정의 외부 효과로부터 얻는 편익은 이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또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형상이 주거 분리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 저급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우리는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저급주택 지역의 주택 가격을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수선 또는 보수죠.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 또는 보수하는 비용이 또 있고 이 수선한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이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은 거의 없고 뭐가 많이 들어요? 수선비가 많이 드니까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수선을 하지 않으니까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그 주택으로 남고. 자, 여러분 고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좋죠. 각종 공공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를 가지고 있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는 될 수 있는 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뭐한다? 선호를 해요. 선호. 자, 그래서 이때 고급주택 지역에서 우리는 수선 비용과 이 수선한 이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너무 크다. 수선 비용보다. 그러면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를 한다? 수선을 하죠. 그래서 고급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죠? 고급주택 지역으로 남는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강남 재건축을 하는데 이 재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재건축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재건축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계속 고급주택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하는 재건축, 뭐 재개발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가장 1순위로 분양받고 싶은 단지가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강남이죠. 예? 개포 6지구. 예? 거기가 이제 1순위래요. 예, 광명 15지구는 10순위래요. 광명 15 붙었대요. 우리 뭐 재건축하는가 보는데. 재개발은 재건축 하여튼 거기가 10순위. 예? 2위가 과천, 4위도 과천. 과천이 좋은가 봐요. GTX가 들어가서 그런지. 제가 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분양받는 우선순위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급주택 지역은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고 고급주택 지역은 고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서 도시 내에서 주거분리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드물게.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뭐가 크죠? 가치 상승분이 큰 경우 있어요. 이때는 이제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저급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수선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하면 뭐가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를 잘 봐야 돼. 수선 또는 저급주택을 수선 또는 재개발하면 무슨 거예요? 상향이에요. 상향.
상향 여가 과정을 통해서 저급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건 좀 상당히 드문 상황. 근데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지역은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선 B가 수선 후의 가치 상승보다 크면요, 고소득층 가구는 어떻게 돼?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분양받아 이사 가버려요. 그럼 여기는 뭐다? 우리는 누가 들어온다? 저소득층 가구가 받아서 들어오죠.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가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 단계 낮은 주민이. 그러면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이죠. 고급 주택이 저소득층에 넘어가는 형상을 또 뭐라고 하죠? 하향인데, 자, 19회 시험에 요거 상향으로 물었어요. 19회 시험에 하향, 그 상향 하향을 잘 봐야 됩니다. 하향 여가가 따르는 뭐가 발생하죠? 침입.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개입을 하는 것을 침입이라고 해요. 그 침입이 점점 이루어지면 이 지역은 침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용 주체로 바뀌어요. 뭘로? 점점 고급 주택지역이 뭘로? 저급 주택적으로 변화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천이 또는 뭐라고 하죠? 계승이라고 해요. 천이 또는 계승. 이런 생태학적인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우리는 여가 과정에는 이러한 침입과 천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침입, 천이 개념.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에 거기에 중간에 네 번째 니을에 침입이란 용어가 하향여가 나오고 미음에는 천이란 용어가 나오고 또 중간 그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급주택 지역, 여기 인근에 고급주택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외부 효과로 영향을 받아서 고급주택 어떻게 가격이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 뭐다? 디스카운트.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디는 우리는 고급주택 인근에 있는 저급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한다? 여기는 저급주택 정상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뭐가 붙는다? 프리미엄 줘야 돼요. 프리미엄. 뭐가 붙는다?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27회 시험은 요 말을 서로 바꿨어요. 할증료, 할인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용어 하나, 그 그림 밑에 할인, 할증료 요거 두 번 출제된 지문인데 한번 주의해 두시고, 자, 불량주택의 문제가 나오죠.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불량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니까 소득을 높여야 돼요. 그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을 높여서 좋은 직업에 취업을 해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한 세대 이상이 가기 때문에 불량주택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선진국에서 나타난 이론들이잖아요. 선진국도 불량주택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결국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아닙니다. 뭐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는 거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또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 프린트 6번 봅니다. 주택의 여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우리가 틀린 것은 주택순환 과정이라고 부르죠.
자, 주택의 질적인 변화, 가구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이란 수요가 감소하면 뭐죠? 하향이 아니라 상향여과, 상향여과.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아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고소득층이 신규 분양받아서 이사 가면 여기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 더 자기 주택보다 질적 높은 게 들어오죠. 주거 질이 높아져요.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은 신규 주택이 공급되니까 우리는 주택 공급량 증가에도 뭐한다?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155페이지에 분양가 규제. 자, 가격 통제 중 또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죠.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자, 목적은 뭘까요? 자, 목적은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할 목적으로? 안정.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또 무주택 서민. 자, 무주택 서민에게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155페이지에 그 기억의 개념이 나와 있죠. 우린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 법정 분양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개념이 나와 있죠. 기억은 개념. 니은은 뭐죠? 목적. 자, 그러면은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뭐죠? 우리는 균형이죠. 이게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도 하죠.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다. 평당 2천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평당 2천만 원. 그래서 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합니다. 이 규제 가격이 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다. 그러니까 이 상한선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상한선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 이상 받는 걸 법으로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분양 가격의 뭐죠? 상한선. 자, 여러분 19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을 하한으로 출제했어요. 이걸 상한을 19회 시험 또 하한이 아니고 또 최저 아니다, 최고다. 자, 규제를 하면은 이 가격 차, 이런 평당 2천만 원인데, 평당 2천만 원인데 평당 1,200만 원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 사람은 얼마? 800만 원, 평당 800만 원, 30평이면 얼마? 평당 30평이면 2억 4천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 규제를 했더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뭐다? 이렇게 증가하죠. 뭐를 누린다? 요 가격 차이만큼 전매 차이,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증가를 해요. 그런데 건설업체는 또 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는데 장기로 가면 신규 우리 분양하는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한다. 장기로 가야 공급량이 감소하죠.
수요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고 공급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데 이 초과 수요를 우리 뭐라고 하죠? 투기적 수요다. 이 초과 수요를 투기적 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해요. 이 투기적 수요가 결국은 뭐를 가져오죠? 암시장을 또 형성하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또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이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예요. 그래서 이 또 장기로 가면은 또 아파트 분양 가격에 대해서 또 뭐가 발생하죠? 이중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과 규제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격 차이가, 이 가격 차이가 여러분 얘기하는 피야, 피. 피 얼마 붙었다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피가 바로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프리미엄인데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분양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불법 전매. 응? 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은 사람이 1억을 받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어떻게 전매 제한 조치가 있잖아요. 넘겼어요. 넘겼는데 입주할 때쯤 됐더니 아파트 분양권이 10억이 됐어요. 자기 1억에 팔았는데. 그래서 불법이니까 계약 무효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죠. 하지 말라고도 한 사람이 있어요. 소송. 네? 불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해도 별 문제는 없어. 불법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 뭐 세금을 많이 내든지 하든 문제는 그래도 소유권은 이전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뭐를 하죠? 공증을 하죠. 소유권 공증하면 넘어간 겁니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는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도 있고 요즘에 또 강화돼서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기간이 있어도요. 그래도 거래는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무조건 됩니다 하고 고객 오라고 해야 돼요. 우리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불법인데 불법으로도 하면 되는 거지. 돈이 최고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한다. 그러면 또 대출 못 받는다. 그래 또 해야 돼. 대출 가능합니다. 어디서 시트은행, 홍콩 상하은행 가능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정부 규제를 벗어나요. 외국계 함부로 못해요. 외국계 은행이라서. 응? 우리나라에서 국민은행에서 자료 달라하면 눈치 보면서 자료 제공하겠지만 외국계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시티은행 한번 흥 하면 우리나라 은행 무너져요. 세계 1위인데 시티은행이. 리딩뱅크 아니야 세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외국계 은행에 예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보 보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함부로 못 봐요. 예.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하여튼 정보가 하여튼 유출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요거 분양가 규제 상한제.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시행 중에 있죠. 뭐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어떻게 돼요? 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하지만은 민간 주택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는 안 하죠. 민간 분양하는 거. 왜 그러냐 하면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급등했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분양주택에 적용하지 지금 않잖아요. 왜? 하도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자율화 이런 건 출제 안 하고요. 출제는 규제를 출제합니다. 이렇게 상한제를 잘 봐두시고, 자, 157페이지에 부동산 조세 정책 가는데, 자, 조세 정책. 자, 여러분 올해 여가 과정 좀 중요하죠. 올해 시험에 좀 중요하고, 자, 앞에 임대주택 정책은 또 매년 출제하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고, 또 조세 정책도 올해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돼요. 자, 우선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정부가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데 거기 조세의 기능이 나와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조세의 기능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맞다 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져요. 자, 민간부문에 조세를 부과하면 공공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겠지 뭐. 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지가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또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뭐. 자, 그리고 여러분이 158페이지 오시면은 재산세의 귀착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에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뭐죠? 취득세.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부과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자, 프린트에 8번 문제 보면 이런 문제는 점수 주려고 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조세 유형 중 보유과세를 모두 고른 거, 보유과세 두 가지잖아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번 정답.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낼 수 있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부동산 조세 중 부동산 조세의 분류 중 국세이면서 부동산 처분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골라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박스로. 그런 건 여러분이 세법에서 다 배우니까 잘 공부해 두세요. 자, 우리는 뭐를 한다? 조세 귀착 이런 걸 우리 개론에서 배우는 거죠. 자, 158페이지에 조세 부담의 귀착 또는 조세 부담에 뭐가 나오죠? 정가가 나와요. 자, 조세 부담의 귀착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문제를 말합니다. 누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느냐. 여러분 직접세는 전가 안 되죠. 간접세가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세 전가가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면 좋은데 이것을 전가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이게 귀착이에요. 돌아간다. 그러면 조세의 전가는 뭐죠?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조세의 전가. 떠넘긴다. 자, 여러분 정부가 요즘 우리가 이런 얘기죠.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8년, 4년도 봤지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이 사람들이 뭐 주택이 많다고 해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을 더 높인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했지만은 임대주택 소유자는 뭐 어디 등록도 했고 뭐 고민할 거 없어. 뭐 한다? 임대료 뭐를 통해서?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세금의 일부를 넘기면은 누가 부담이 돼? 임차인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임대주택 세금을 올리려는 마음은 많아도 올릴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뉴스에서 막 올린다 올린다 못 올려요. 예? 정가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정가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를 들어보면은, 자, 임대주택 수요는 어떻게 돼요? 많죠? 예? 임대주택 수요는 상당히 임차인.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수요자는 누구다? 임차인이고,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람은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되겠지.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형성되죠? 균형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선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부가전, 자, 재산세, 부가전, 임대료가 얼마다? 50만 원이다. 자, 재산세, 부가전,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정부가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어떻게 돼요? 인상을 해서 부과를 했다. 인상해서 부과하면요, 이 정도 공급을 하면요, 지금 가격은 요거죠.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 부과 금액만큼 나는 더 받겠다 해요. 이 정도. 그러면은 문제 이만큼 공급을 하면은 나는 얼마만큼? 최소 이만큼 난 받고 싶은데 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또 가격 더 높게 받겠다 해요.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공급 곡선이 요 수직거리거든요. 이 수직거리가 세금이에요. 세금. 이 재산세 부과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 그럼 이 수직거리가 전부 다 똑같아요. 얼마? 30만 원. 그러면은 여기에 새로운 균형점이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렇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고 또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임대료는 뭐다? 상승하고 임대주택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잘 내죠. 이게 보면은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는 여기서 요게 60만 원이다. 얼마?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럼 전가가 얼마? 10만 원이야. 그래서 요 임대료 상승분, 요 빚금친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이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예?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요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 이 10만 원이 조세가 전가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재산세 부과 후, 자,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얼마다? 60만 원이 돼요. 그럼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 받아서 세금 얼마 냈어요? 세금 요거 30만 원 납부했더니 얼마? 공급자. 예? 재산세 부과 후에 또 누구? 공급자인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는 얼마? 30만 원. 그러면 요 부분은 누가 부담한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요 파란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을 하지. 요거는 공급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요거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요 노란 부분은 전부 누가 부담해야 돼? 다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급자가 조세 일부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빨간 부분만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긴 거예요. 전가를 시켰다. 그럼 요 노란 부분이 정부의 뭐죠? 조세 수입.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더해주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조세 수입입니다. 조세 수입. 자, 그러면은 수요가 탄력적이죠. 지금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해요. 반대로 비탄력적인 공급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 많이 내죠. 탄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럼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요거는 잘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탄유.
그러면은 시험 지문에 한 문제 어떻게 돼요? 해석이 빨리 됩니다.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문제는요. 원래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인데 임대료 60만 원 올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임차인. 아이, 왜 올려? 기분 나쁘지. 그럼 소비자 만족은 부가 전보다 줄어들어. 소비자 만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산자는 어떻게 돼? 공급자는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 실질적으로 받으니까 또 공급자도 기분 나빠. 그래서 공급자도 어떻게 돼요? 만족이 뭐다? 부가 전보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만족이 줄어들고 생산자도 만족이 줄어드는데 그 만족 줄어드는 건 누가 웃어? 정부가 세금 가져가니까 웃지. 정부가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정부도 못 가져가는 거야. 이 빚금친 부분. 이것은 세금 부과하면서 이 노란 부분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 예? 소비자가 만족 줄고 생산자 만족 줄어든 것 중에서도 요거는 정부가 조세로 가져가지만 요것은 사회에서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경제적 순손실. 예? 우리는 원어가요. 데드, 죽을 사자거든요. 데드 웨이트 로스. 요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을 사자잖아요. 사, 웨이트, 무거울 중. 사중, 없어지는 손실이야. 경제적 순손실로 2번 출제했거든요. 28회 시험에도 나왔고 25회도 나오고 2번 출제를 했는데 경제적 순손실이 요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문에 이 조세를 부과를 하면은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경제적 순손실 사회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회적 후생의 손실 발생하지.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조세를 부과하면. 네? 그 지문 또 잘 내죠, 시험에 보면은. 자, 우선은 그 경제적 순손실, 수요자, 공급자 부담 나왔고 그 그림, 158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자, 여러분 조세의 귀착 정가의 크기는 뭐에 달려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 수요가 탄력적이면 상대적 공급은 비탄력적. 이런 얘기죠.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자, 그리고 밑에 15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전액 부담하는 경우 표가 나오죠. 자,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 자, 예외인데 여러분 28회 2년 전 정답이 요겁니다. 자, 예외인 경우에서 요걸 정답 28에 물었죠. 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뭐죠?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럼 수직선, 수평선은 예외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인데,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냈거든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 그럼 제로인 경우는 뭐다? 빨리 수직선 그리면 돼요. 시험 문제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이때 세금 부과하면 어떻게 되냐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요 그림 보세요. 요게 세금인데 세금 전부가 임대료 인상되는 게 아니죠.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세금액만큼 오르는데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럼 이동이 안 되니까 이 가격은 변화가 없다. 공급 곡선이 이동이 안 되면은 가격은 변화가 없다.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공급이 고정되면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조세가 전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세금을 다 내야 돼? 공급자. 이걸 우리는 공급자, 요걸 출제했잖아요. 공급자인 누구? 토지 소유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을 해야 돼.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부담한다. 예외적인 경우. 요거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요것도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번은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자, 공급은 이렇게 주어졌죠. 자, 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또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은 변하지 않죠. 가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 전가 안 됩니다. 누가? 또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자, 여러분 요거 2년 전에 출제됐고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요 위에 두 개가. 밑에는 잘 안 내대요. 자, 밑에는 이번은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데 문제는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수직거리가 뭐다? 세금이야. 이 수직거리가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돼. 100%. 그래서 수요자, 이번은 수요자에게 100% 전가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 전부 부담. 이번은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예? 자, 완전 탄력적일 때 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또 수요자에게 100% 전가가 돼요. 이건 수요자가 전부 부담. 이렇게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부담하는 경우 예외. 나중에 보면 그림 안 그려도요, 이제 나중 되면요, 시험 칠 때쯤 되면 다 보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또 159페이지 보시면은 이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인데, 자, 여러분 신규 주택의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왜냐? 도시 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비탄력적. 자, 오래된 주택은 이미 주택 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오래된 중고주택은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탄력적인데, 자, 이때 오래된 주택은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이고 신규 주택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이에요. 자, 이때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자,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동일하게 부과했다.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면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다? 감소. 자, 가격은 또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문제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요건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를 요건 되는 거예요. 수요자. 그래서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을 하는 거죠. 요 빨간 부분들은. 그런데 요 부분은 누가? 요 파란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을 해요. 자, 이 파란 부분은 우리 조세 중에 이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걸 제외한 이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해. 자, 이렇게 신규 주택 소비하는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을 저소득층보다 적게 하고,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고소득층보다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역진세라고 해요.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여러분 159페이지에 그 양도소득세 3번 바로 위에 역진세란 말이야. 역진세. 자, 여러분이 요즘 뉴스 이제 보면 이제 4월 말에, 다음 달 4월 말에
이 공동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죠. 공시 시한이 4월 말인데 공시하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격 지금 보니까 이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주택 관련해서 가격이 이 신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돈 1억 연봉 받는 사람이 1억 연봉 받는 사람이 세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해서 내는 거와 연봉 한 3천만 원 되는 사람이 세금 150 내다가 200 내는 것 부담이 달라요. 액수 갖고 따지면 부담이 달라.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막 이 신청도 많은데 그걸 공개해달라니까 정부는 절대 공개 안 하죠, 지금. 아니, 왜 해야지. 그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래서 나쁜 건 뭐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에서 산정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금 부과는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어떻게든 그거 공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지금. 그래서 이 세금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한번 세금이 폭등할 때가 노무현 정부 시대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되면서 세금 한번 폭등했어요, 재산세. 그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그럼 여러분 주택 가격이 조사할 때는 올랐는데 지금 떨어졌다. 그럼 떨어졌으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하다를 하는 거지. 세금은 그렇게 민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유세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 재산세 부분에서 시험 문제. 한번 잘 봐두시고 우리 잠시 쉬고 마지막 양도소득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